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30 투자법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사회 생활을 하면서 뭐부터 좀 해야 되는지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20대 그러면 이제 좀 멀리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우량주를 좀 장기 투자를 20대부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괜찮을까요? 저는 정말 반대하죠. 반대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건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다. 음.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대표적인 1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량주 골랐다 그러면 아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제가 그때 싱가포르에서 열린 뭐 투자은행의 컨퍼런스를 갔는데 네. 그분들이 쫙 종목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아의 뭐 100대 추천 기업 리스트 이런 걸 하는데 한국에서 딱 그 두 종목 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아하, 그래요. 네. 정말 그때 놀랐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 기업들이 전부 그때가 아무튼 뭐 화장품이 예, 이제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이지만 화장품이 예, 또 중국에서 잘 예, 팔린다고 잘 팔리고 이런 하니까 우리가 얘기였죠, 그때? 중국이랑 예. 인도 내수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뭐 그런 기업들을 엄청나게 추천하더라고요. 물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일부는 분명히 오르는 기업들이 있었겠지만 지난 10년간을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 크게 하나의 산을 그렸지 그게 지속적인 상승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하기 어렵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이렇게 산을 딱 찍고 조금 내려와 있고 두 번의 뭐. 산을. 예. 뭐 하여튼 우량주도 이제 별로 안 좋네요, 결국. 결국 우리나라에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서 성공한 거는 거의 없고 90년대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최고 상위에 있었던 기업들은 한국전력인데 지금 한국전력 주가 한번 보시면 뭐 계속 예, 뭐 포스코 그렇죠. 주가 한번 보시면 예. 또 우리나라 80년대 예. 90년대를 떨쳐올리던 기업들은 공기업들이었는데 예. 공기업들이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사실 누가 알았겠고 음. 또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SK텔레콤이 최고의 기업. 또 그렇죠. 2007년, 2008년에는 지금은 이제 분할됐습니다만 현대중공업 안 갖고 있으면 펀드 매니저도 아니었고 이런 일들 그리고 뭐 태양광 기업들 당연히 그때부터 엄청난 투자를 했었던 걸 생각하면 저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서 꾸준히 버틴다. 그는 전형적인 후견 편향이다. 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보면 뒤가 명확해 보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미래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맞는 투자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요새 또 유행하는 게 ESG 이런 거잖아요. 이런 ESG 정책 테마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장기 투자를 20대부터 좀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예. 2010년, 11년에 가장 그 유행했던 펀드가 바로 뭐냐면 독색 성장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히 그 원자력 발전 수출부터 시작해서 풍력 발전 단조 테마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기업들 중에 지금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부의 정책 테마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항상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급 과잉이 생깁니다. 그 분야에 미래가 되게 밝아 보이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준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산업에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산업에 경쟁자들이 많이 뛰어드는 산업일수록 당연히 미래는 밝죠. 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디가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지난 10여 년간 태양광 산업을 쭉 살펴보다 보면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쪽은. 예. 특히 뭐 이번에 GE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풍력 발전 부문 구조조정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 세계 그렇게 많은 풍력 발전기들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을 내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게 대단히 많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지금 책에서 보니까 반반 투자 전략이란 걸 좀 젊은 분들한테 제시를 해주셨어요. 요건 어떤 거고 장단점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지금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항상 듣는 질문이 박사님 한국 주식을 박사님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또 더 나가서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남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달러에 지금 국채 금리가 4%를 주는데 미국 국채하면 사보는 건 어떠냐? 제가 여기에 또 이야기를 했더니 네.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환율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네. 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무섭다. 그리고 미래의 가격 방향을 예측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데 제가 29년 차 이코노미스트 이제 곧 한 달만 지나면 30년 차가 되는데
맨날 전망을 하지만 전망이라는 게 대체로 어떤 거냐면 내년 이맘때 주가는 지금보다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이지 언제가 바닥이고 방향이 어떻게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려운 정말 일이다. 어렵죠. 전문가들도 어려운 일이죠. 아이, 뭐 저도 예. 맨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보 투자자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그러면 둘 다 하면 어떠냐. 지금 한국 주식이 배당 수익률 한 3%를 시장 배당 수익률을 3%를 기대해 볼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한국 주식도 한 절반 사고 또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4%나 되는 이자를 줄 정도로 매력적이니 달러 자산의 절반을 사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사는 돈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모든 돈을 다 틀어서 500 샀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또 우리 100만 원 저축할 거 아닙니까? 50만 원 저축하면 그때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을 샀는데 그게 500만 원을 투자한 게 450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머지 미국 국채를 봤더니 거기는 그냥 500만 원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게 되는 50만 원을 또는 100만 원을 더 많이 빠진 한국 주식에 현금으로 물을 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20대들은 기본적으로 모은 돈도 없고 투자의 정보력도 부족하고 투자의 경험도 적다 보니까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매매만 자주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게 우상향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 두 개를 우리나라 주가 오를 때 환율 떨어지고 또 지금처럼 주가 폭락할 때 환율이 오르는 관계를 잘 이용하면 적립 투자를 통해서 연 수익률 대략 한 7% 초반 정도의 성과를 기록해 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있고 지금 둘 다 미국 국채든 한국 주식이든 너무너무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에서 볼 때 싸니까 한번 반반 사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주식과 달러 자산 중에서 이제 미국 국채 이렇게 국채. 반반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 젊었을 때 좀 대박을 노리는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패해도 좀 멀리 남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 경험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90년대 이제 뭐 증권사 다니던 시절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그때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딱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끼리 서로 가장 유행하는 일이 뭐였냐면 맛보증 서서 대출 받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 박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서로 은행에 가면 20대 초반 중반에 불과하니까 신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면 인보증을 서로 사는 거예요. 서서 그리고 돈을 몇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돈 들고 전부 다 뭐 하겠습니까? 주식하죠. 했겠죠. 또 더군다나 애널리스트니까 자신들이 커버하는 종목은 매매 못하게 돼 있으니까 코스피 200 종목들 그저 밖에 있는 우리 회사에서 보고서 안 쓰는 종목들 소형주를 투자했죠. 그리고 외환위기가 왔어요. 정말 제가 그때 결혼을 한 게 제가 신기해요. 그 친구는 결국 퇴사했고 신용불량자 됐고요. 저는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간신히 빚을 청산하고 결혼도 했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결론이 뭐였냐면 다시는 내가 주식 투자 안 한다. 애널리스트가 세상에 그런 종목이 외환위기 때 추풍 낙엽하는 거 봤고 인보증 썼다가 레버리지가 얼마나 무서운 걸 보고 나니까 다시는 주식 투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트라우마에서 일어나서 회복되는데 거의 한 저는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뒤는 이제 물론 부동산으로 결혼했으니까 부동산으로 갔습니다만 이 사례가 일러주는 것처럼 20대의 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모은 돈 전부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만에 하나 레버리지가 아주 높은 상품 예를 들어서 뭐 TQQQ 얼마 전에 100불 하던 게 지금 20불 밑에 있죠. 이 정도까지 폭락한 자산을 만약 들고 계시다면 과연 무한 매수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낙폭이 커지면 투자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방치 투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비자벌적 장기 투자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 또 박 박사님이 잊혀졌던 또 용어를 쓰셨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투자자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대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참 중요하냐면 잃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원금이 계속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투자의 멘탈이 점점 강화돼서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도 가능해지는데 투자의 경험은 없으면서 이게 종목이 좋다라는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지금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이런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는 반반 투자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한번 다짐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종잣돈이 없잖아요. 2030들. 그러면 일단 종잣돈부터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모으면 될까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우리 다 아는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20대나 30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레벨업 되는 순간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우리 뭐
박 박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고참이 좀 되고 네. 직급이 좀 오르고 회사에서 뭔가 인정을 좀 받는 시기에 보너스도 받고 그러면 네. 탁탁 연봉이 오르는데 그 연봉이 오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하면 마치 연봉이 오르지 않았던 것처럼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내 소비 늘리는 걸로 하지 말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전에 소비에 우리는 앵커링, 고착이 돼 있어요. 단내림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대리 시절, 사원 시절에 받았던 연봉을 갖고 생활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갑자기 우리가 이번에 승진했다고 해외여행을 가고 차를 새로 바꾸고 또는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나면 그 추세가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올랐을 때 마치 연봉이 오르지 않았던 것처럼 사업이 잘 될 때 사업이 전혀 이전과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것처럼 예. 새로 우리가 증액된 소득을 바로 이런 반반 투자의 전략을 통해서 네. 투자 금액을 더 확대하는 거죠. 불타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준거 집단을 바꾸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거 집단을 바꿔라. 예, 네.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이제 저는 애널리스트였으니까 특히 그 외환위기 때 애널리스트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영업을 했어요. 법인 영업을 했습니다. 네. 법인 영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골프잖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예. 예전에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골프장을 나가야 되고 예. 좋은 골프 프로님한테 또 티칭 프로님한테 열심히 골프장 연습장도 가야 되고 무엇보다 골프채도 좀 남한테 부끄럽지 않은 걸 사야 되고 옷도 맞춰 입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차도 바꾸고 있고 연말에 전지훈련도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1년이 딱 지나서 인센티브는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왜냐면 영업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다행히 시장도 좋아지고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잡마켓이 열리는 바람에 다시 애널리스트 시작하면서 그때 골프를 접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눈높이를 너무 높게 하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저 같은 흙수저가 더군다나 인보증 섰다가 남의 돈 갖고 있는 주제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돈을 모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판단의 잣대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소박하게 또는 흙수저 위주로 해서 같이 서로 힘을 내고 또 야 너 이렇게 모았구나 하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또는 그런 친구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저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투자 얘기 돌아가서요. 이제 주식 뭐 하고 미국제 뭐 반반 하라고 이제 일단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이 한국 증시 보면 한 10년 딱 주기로 보면 한 4, 5년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뭐 한국 주식 하는 것보다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더 낫다. 요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도 미국 주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한국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미국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미국 증시가 하고 한국 증시의 관계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주도주가 바뀌어요. 80년대는 한국,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 90년대는 정보통신혁명 속에서 미국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 2000년대는 한국, 중국 시장이 또 중국 붐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 최근 지난 10년은 미국 주식이 최고잖아요. 이런 것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다음번 주도 증시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것도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 즉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은 무릅쓰고 투자하는 게 좋아. 그래야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나는 그 정도는 단련돼 있어. 그러니까 멘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저는 한국 주식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미국 국채 3분의 1을 투자하는 이른바 투자 3분법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 전략의 좋은 점은 당연히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니까 수익률이 아까 했던 반반 투자 전략보다 연 한 1% 더 이상 높아요. 근데 장기 투자에서 1%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상당한 차이죠. 예, 그래서 8% 초반에 성과를 내준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두 번째는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해에 방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폭락했지만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뭐 300원이 올랐잖아요. 거의 그죠. 작년 이맘때 비해 300원이 오르면서 여기서 환차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은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2나 되는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인데도 외환 투자를 늘리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그러면서도 장기간 물타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해야 되죠. 적립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198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월 100만 원씩
만에 하나 이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예. 꾸준히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되냐면 한 4억 6천 정도. 어이고, 예. 그러니까 꾸준히 투자하는 게 역시 중요하네요. 예, 투자 원금은 네. 한 4천만 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음. 거기서 불어난 돈이 거의 10배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전략이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바는 만약 우리가 1,000만 원씩 투자했다면 예, 지금 4억 6천이 아니라 2천만 원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원금을 꾸준히 늘려나갈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예. 한국 시장하고 미국 국채 투자하는 반반 투자 전략도 참 좋지만 좀 더 공격적인 것도 괜찮아요. 저는 소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저평가된 걸 사겠어요라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투자 3분법이 참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3분법까지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좀 침체로 들어가면서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침체로 들어가면서 이 젊은 분들이 상당한 교훈을 얻었어요. 영끌 부동산 투자 이거 금리 상승기에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30이 부동산 투자할 때도 때가 있을까? 예. 이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 가장 쉬운 방법 제가 하나만 가르쳐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광화문에서 우리 이제 박사님 뵀는데 그 사이에 저는 사실 산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책을 좋아해서 저 뒤에 덕수궁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짝 보고 왔어요. 가면 이제 아파트를 보러 다니면 부동산 가면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가정에 불과합니다. 가정에 불과한데 어떤 아파트가 20억 정도를 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월 보니까 2억 정도의 권리금에 300만 원 월세더라. 벌써 어딘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 그 정도에 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나으냐 아니면 월세로 살면서 차라리 그 돈들을 모은 돈들을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나으냐에 대한 고민이 딱 지금 이루어지죠. 그래서 20억짜리 아파트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우리가 2억에 지금 월세를 놓고서 보증금을 2억 뺐으니까 그럼 나머지 18억 정도의 금리 3에서 한 4% 정도의 우리가 요새 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한 7, 8천만 원? 여기다가 이제 종부세도 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각종 세금까지 하면은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 기회 비용을 지금 그 가지고서 그 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월 300만 원에 내면 3,600만 원이고 1년에 3,6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다가 2억에 대해서도 뭐 4% 금리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도 4,500 정도에 불과한 비용만 내면 그 집을 동등하게 사면서 많은 돈들을 아껴서 다른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집이 10억대 중반 정도까지 빠지던가 벌써 무섭죠. 아니면 월세가 400만 원대로 올라가야 적정 가치인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더 오르는 중이니 집을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더 커지고 있죠. 내가 그 집을 20억짜리 집을 사느니 그냥 2억에 300만 원짜리 월세로 가면 동일한 주거 환경을 가지면서 18억을 아껴서 그 돈을 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같이 뭐 반반 투자가 됐던 투자 3분법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걸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미국 국채 사면 금리 지금 4% 나오고요. 한국 주식 사면 배당 수익률이 이제 확정적이진 않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후반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둘에서 나오는 고정적인 이자와 배당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월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죄송합니다만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채권 가격이 만에 하나 1, 2년 기다려서 오르면 캐피탈 게인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그 한 방에 레버리지를 크게 쌓아만 들어갈 수 있는 자산에 올인하는가? 요 잣대를 가지고 우리 월세와 집값의 기회비용을 가지고 한 번만 비교해 보시면 지금은 일단 집을 살 때는 아니다. 그러면 언제가 집을 살 때냐? 가격의 조정이 아까 월세 가격에 비해서 충분히 조정받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뭐죠? 내가 소득이 엄청 늘어나서 이 정도 부채와 이 정도 이자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어라고 되든가 세 번째는 월세가 많이 올라주든가 요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에 집을 사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셋 다 안 보인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1%까지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내년 연봉 협상이 올해만큼 따뜻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가지고
집 살 때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요. 2030 투자법 얘기를 해봤는데 이 2030 투자 전략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네.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절대 잃지 말자. 왜냐하면 올해 같은 해에 잃지 않으면 네.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채권, 주식, 부동산, 뭐 코인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반 투자 전략이든 투자 3분법을 통해서 이게 인컴도 생기면서 캐피탈 게인은 싸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속 사면 덜 깨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덜 깨먹으면서 물타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을 잡게 되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순간 이게 이제 2년, 3년이 지나다 보면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정말 나는 이 정도 소득에 이 정도 집값의 월세 라인이라면 난 이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라고 생각될 때 집을 사도 되는 거고 또 더 나가서 투자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어떤 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분산해서 잃지 않는 투자들을 통해서 네.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기시면 멘탈도 강화되고 부자 되는 체력들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2030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김동관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 이 투자할 때 올해 업종별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될지 바로 딱 보여주시죠. 뭐. 예. 네, 바로 공개를 해드리면요. 네. 간단합니다. 성장주 70 그리고 가치주 30 이 네. 비중이 저희는 더 오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에서도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은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게 반도체, 네. AI, IT 관련주고요. 두 번째로는 20%네요. 네, 전기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그것도 신재생 20%? 에너지. 네. 네, 이 세 개만 하더라도 20? 네, 전체 포트의 60%를 아유. 차지하는 굉장히 큰 예. 비중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고요. 네. 가치주에서는 이제 고유 에너지,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좋은 업종이다라고 요거는 판단을 하고 석유나 있습니다. 천연가스 얘기하는 거죠? 고유 에너지는. 네, 맞습니다. 거는. 예. 그리고 이제 원자재에서는 사실 성장주에 포함이 돼도 되는 그런 네. 비중으로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원자재를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저희는 계속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든지 전자생거래가 포함된 금융주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고 주택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그 주택의 절대 수요가 역대 최저치인 만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다행히 여행과 소비는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계속 리오프닝이 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10% 정도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 성장주 쪽에 비중을 70% 두자고 하셨어요. 근데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나눴는데 이 성장주 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저희는 계속해서 이 생산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계속해서 고용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인력이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작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이 나타나는 메가 트렌드가 지금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네.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이제 자세히 좀 업종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반도체를 포함한 IT의 20%를 비중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반도체 하면 의아해 하시는 게 최근 반도체 업황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지. 네.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라고 네.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많은 이런 타이틀이 붙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챗 GPT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이제 AI 관련된 주들이 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기타 삼성전자, 기타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주목을 다시 네.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당연합니다. 그 AI 즉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많이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돌리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핵심적으로 이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쓰임이 이 점차적으로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고 모든 산업에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는 ASML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네.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2030년까지 2022년부터 연평균 9% 정도 오른다라고 보여 있는데 네. 지금 이 분홍색으로 쳐진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로는 이 서버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같은 부분이 연평균 13%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산업 전자기기 부분이 네. 12%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 부분이 14% 연평균.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사업에 관련된 반도체 부분이 특히나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전방 산업에서 굉장히 이 반도체 산업에서 하방 압력을 줬던 게 이 개인 PC 수요가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가 네. 굉장히 떨어졌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미 이 퍼스널 컴퓨팅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은 연평균 3에서 6%, 즉 다른 산업보다는 2배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방 산업을 앞으로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산업재 아니면 자동차 이런 부분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느냐를 네. 더 집중을 한다라면 반도체 산업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쓰일 새로운 산업에 더 집중을 해보면 상당히 여기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또 최근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 챗 GPT 해가지고 AI 쪽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잔존가치 모델링을 통해서 네. 반도체 업종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램리서치, ASML 그리고 이런 KLAC, 패러다임 그리고 퀄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이어집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떼놓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순환 시기가 타는 시클리컬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순환 시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수요 관련해서 소비재이죠. PC, 스마트폰, TV 같은 이런 경우들은 계속해서 이 비중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소비재이죠. 이제 AI, 클라우드, 자동차, 산업재 이런 부분은 반대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비소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을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마진율을 살펴보니까 이 마진율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이번에 살펴보시면은 그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YOY 기준으로 매출액이 20%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YOY 1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배 정도 더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Q&Q로 매출 증가율은 2%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10.9%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를 가진 산업에 굉장히 매출 증가율이 증가를 하면서 이익률, 마진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 반도체 산업에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아까 이제 전기차, 또 전기차 부품 이쪽도 한 20%를 좀 비중을 두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가지고 좀 수요가 부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수요는 너무나 당연한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이미
국가별로 모두 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당연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 이제 뭐 골드만삭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국가별로 지역별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2040년이 되면 모든 신차 판매율의 100%가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뭐 85%, 일본도 80%, 중국도 68% 이런 식으로 글로벌 총합에서는 60%가 넘는 비중이 전기차로 네.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전체 침투율이 뭐 대략 5에서 10%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먼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뭐 조금 하락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가격 인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쁜 부분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글로벌리한 이 트렌드에서 이 전기차 시장도 메가 트렌드로 확연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뭐 이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예. 네. 네,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계속돼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게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하나의 그냥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네. 움직이는 컴퓨터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와 전기차가 연관이 되고 있고 이제 이 사실 전기차 이 부분에서 이제 전기로 가는 그냥 배터리가 있으면 전기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스마트하고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를 네. 굉장히 핫 이슈로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테슬라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전기차 하면 다 네. 테슬라 뭐 얘기만 테슬라가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제일 똑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에서도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점차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가 모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데이터인데 네. 지금 400만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기간이 네. 원래는 8.5개월 이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것이 3.5개월로 네. 그러니까 거의 2배보다 더 빨라진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데이터 축적하는 시간이. 네. 예. 어제장으로 사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크게 올랐던 부분이 네. 이제 뭐 기가 베를린에 신차 주간 이렇게 뽑아내는 양이 네. 뭐 4,000대가 넘었다 이러면서 음. 굉장히 점차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는데 생산도 빨라지고 수요도 늘어나는 그 동시에는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네. 전망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의 멀티플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원자재 쪽 볼까요? 예. 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그 안에 반도체를 쓰는 전기차 그럼 전기차를 만들어낼 때 어떤 원자재가 많이 쓰이냐 당연히 배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리튬이겠죠. 핵심 원자재 리튬이죠. 네, 네. 이 리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연간 리튬 수요가 2021년 대비해서 25배 이상 네.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튬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리튬 관련된 업종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글로벌 리튬 채굴 탑4 기업들이 지금 어떤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왔는데 뭐 다들 아시는 앨범알, SQM, 텐치 리튬, 간펑 리튬 모두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더라도 숫자들이 뭐 연평균 20에서 30%, 뭐 전기차 판매량 뭐 100% 이상, 뭐 순이익 잠정치가 뭐 1000%, 뭐 200%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채굴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 지금 보셨던 이런 기업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리튬 관련된 ETF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그러면 무슨 석유 뭐 하면서 뭐 정유업체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리튬 쪽 좀 주목해보자 뭐 이런 네, 얘기네요. 네.
또 아까 좀 비중 높은 것 중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었잖아요. 이쪽은 또 어디를 좀 봐야 되나요? 예. 네,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부분이 예. 강조가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친환경 쪽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겠죠. 예. 기존의 내연 그런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어느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 저희 판단에는 이제 태양광 네,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이 예. 좋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계속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를 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IEA라든지 블룸버그 NEF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태양광의 캐파 증설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를 보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이 수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9에서 15% 연평균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캐파 대비해서 계속해서 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에너지원별에 대한 캐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굉장히 무서운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6년이 되면 네.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그리고 이 코얼을 넘어서는 그런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 태양광이 더 많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체 에너지원별 생산 비중에서 2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무서운 상승 여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발전 원가도 많이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나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균등화 발전 원가라고 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에너지가 이 메가와트 시당 41달러. 그런데 지금 핵, 뉴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314달러죠. 그리고 다른 기타 일반 모습들도 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원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에너지원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또 주목해서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쭉 이건 이제 좀 비중을 높여가야 될 부분들 얘기했는데, 혹시 비중을 좀 맞춰야 될 업종도 있을까요? 아까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 중에 보니까 이 팡이나 뭐 이런 빅테크 쪽의 비중을 좀 낮게 하셨던데, 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대형 기술주는 5% 정도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대형 기술주들이 사실 뭐 요즘 팡, 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있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지금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래 이 대형 기술주들은 항상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R&D도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충분히 하면서 동시에 성장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기술주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이 있어서, 여력? 네, 상승 여력에 있어서 다른 기업,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 모두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1등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과 2등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2등이 그리고 3등이 이 시장 캐파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큰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대형 기술주에 이미 시총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팡이라는 그 한 단어로 묶었을 때는 테슬라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테슬라는 대형 기술주이냐 아니냐? 당연히 맞는데 그냥 이런 테마성에 있어서는 대형 기술주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이런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표를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동관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시고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업종하고 종목까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은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 배분의 기본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까요? 가장 기본은 네. 결국 매크로이겠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추세적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장 적절한 주식 비중 또는 투자의 채권 비중 또는 원자재 비중 아니면 현금 통화 부동산 네. 등등을 분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매크로 모델들을 돌리고 있고요. 네. 특히 주식 쪽으로 돌리는 것은 식스센스 모델이라는 걸 저희가 돌리고 있고 또 립 모델이라는 걸 돌리고 있고요. 이게 모델도 좀 많습니다만 가장 네. 자산 배분에서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블랙 리터먼 모델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디에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로 네. 투자를 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상품도 있고요.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다른 직장에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잘만 자산 배분을 하시면 네. 연평균 수익률 8%를 낼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 흐름 쭉 보시면서 이제 다양한 자산군에 어떻게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좀 취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산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크주인데요. 이 올해 이제 약세장 거치면서 테크주들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서학개미들 이제 테크주에 많이 미국 테크주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쪽으로 자산 배분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 고민들이 많습니다. 미국 테크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먼저 테크를 질문하셨지만 네. 아주 큰 그림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대형 기술주 10%, 반도체 IT 25%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35%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테크 비중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낮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대형 기술주라고 하면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메타, 요즘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외에도 반도체 중에서 AMD, 엔비디아, 등등등 상당히 많은 기술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보통 기술주 중에서도 그냥 기술주들 말고 예를 들어서 성장이 굉장히 빠른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캐시우드. 근데 그런 종목들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지금 같은 때는. 그래서 그런 종목 말고 성장이 이미 있는데 그게 실적과 이미 벌써 연결이 되는 그런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대형 기술주죠. 심지어는 넷플릭스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또 밸류에이션이 가시화가 되는 거죠. 또 애플이 중국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은 다시 시장 점유율을 1등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등등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 기술주와 IT 비중은 10% 25% 이렇게 해서 35% 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여기 안에서도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주 쪽 비중은 전체적으로 한 35% 요걸 계속 유지해 가자. 이런 말씀이네요. 최근에 근데 올 들어 이제 인플레이션 또 급등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된
에너지하고 원자재 쪽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올인하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렇게 또 보다 보니까 6월달 들어서 또 이 에너지 쪽 가격이 또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 에너지 쪽에 대한 비중, 원자재 쪽에 대한 비중 이건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길이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에너지 관련 쪽, 고유 에너지, 특히 석유 관련 쪽 이런 쪽의 투자가 지난 1년 반 동안은 수익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또 그 전 5년 최악이었습니다. 예. 5년 내내 많이 빠졌으니까 사, 많이 빠졌으니까 사 이랬다가 계속 망했어요. 폭망을 했어요. 네. 그거를 5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5월까지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돌았죠. 예, 그 업종만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올해 네, 상반기는. 올 들어는. 근데 이제 또 한순간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처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실질적으로 원자재 자체의 투자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자재 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가에 대한 투자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에 대한 투자, 뭐 은에 대한 투자, 뭐 아니면 뭐 카퍼, 그러니까 구리 뭐 등등 이런 원자재 투자를 할 때는요. 작년 2020년에 경험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요? 네. 마이너스 그런 선물. 때도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레버리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걸릴 경우에는 그냥 상상을 하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가격의 변동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유가의 적정 가치가 아무리 70불이다 예. 라고 하더라도 그게 120불까지 갔잖아요. 130불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2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70불이 적정 가치다. 빠질 때는 30불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레버리지가 거의 뭐 몇백 배가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원자재 관련된 원자재 직접 투자는 더 어렵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그죠? 원자재를 가지고 뭐 철강을 생산한다든지 뭐 저기 리튬을 가지고 뭐 배터리를 만드는다든지 네, 예. 뭐 이런 쪽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피오 원자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상품을 만들면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판매를 해요. 이런 노트북을 만든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노트북에 있는 원가가 도대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냐? 얼마일까요? 보통은 예. 10% 안 돼요. 그러면 저희도 투자 비중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예, 해야 되는군요. 저희는 예. 원자재 관련된 비중은 고유 에너지 플러스 원자재는 전체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은 저희는 안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천연가스나 고유 에너지를 5%, 그다음에 또 피오 원자재를 5%, 네. 요 정도로 해서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 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보면 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은 또 20% 정도 좀 배분 비중을 좀 하고 계세요. 네, 요게 에너지 쪽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좀 꽤 배분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에너지는 예. 또 다른 품목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는 이제 로 모터리얼 코스트죠. 예, 그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얘기해서 예. 원자재 가격, 예,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요. 이 에너지는 또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전력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대가 변하고 있을 때 에너지의 소비량이 높아지는 과정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비트코인을 만약에 운용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캐내기 위해서 수학적인 걸 풀어야 되면 이게 혼자서 하기 안 되고 슈퍼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고 예. 슈퍼컴퓨터가 들어오면 전력 소비량이 확 올라가는 거죠. 또 앞으로 이제 뭐 화성으로 간다. 예. 그럼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뭐 아니면 우리가 계속 AI를 이용해서
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게 뭐냐? 당연히 에너지 관련이다. 그 관련된 종목이다. 근데 그것을 고유 에너지와 이 고유 에너지 쪽으로 가면 그거는 요즘에 탄소 배출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전체 에너지 비중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25%에서 30% 정도 들고 가는 건 괜찮다. 그러면 고유 에너지 5%를 빼면 나머지 20% 정도는 뭘로 가져가야 될까 했었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쓰여질 거고 앞으로 계속 성장을 많이 할 거고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자. 그게 신재생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그게 태양광, 풍력, 원자력 뭐 등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20% 정도를 배분하자 뭐 이런 말씀이군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아까 좀 금, 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금이나 이런 가상자산 이런 쪽 대체 자산 쪽의 비중은 얼마나 드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확 떨어져 버렸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저희는 대체 자산 비중을 약 한 5% 정도 들고 갑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금과 은과 가상화폐 요 세 개가 색깔이 좀 틀린데 사실은 다 대체 자산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대체 자산을 언제 투자를 하냐면요. 유동성이 확 늘어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1 증가율이라고 하죠. 뭐 M5 증가율이라고 하든가.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 그 M5겠죠. 그 증가율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당연히 통화의 가치가 10%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관련돼서 대체 자산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M1 증가율, M2 증가율 요런 걸 가지고 보통 대체 자산 비중을 저희는 계산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의 M2 증가율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거의 25%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체 자산 비중을 20%, 30%, 25%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지금 최근에 M2 증가율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러면 대체 자산을 5% 정도만 들고 가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도대체 뭘 들고 가야 되냐? 금을 들고 가야 되냐, 은을 들고 가야 되냐, 가상화폐를 들고 가야 되냐 했었을 때 저는 은은 그냥 제외시키고 그냥 금이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든지 요 둘 중에 하나를 들고 갈 거고요. 근데 금은 어떨 때 들고 가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성장률이 낮으면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더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금을 그때는 많이 들고 가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성장률이 괜찮으면 이때는 가상화폐. 왜냐하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가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라고 쓴다고 하냐면 결국 성장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가상화폐로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좀 만들어 가고 계시는군요. 또 이제 자산 배분하다 보면 이제 국가별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최근에 이제 좀 중국 시장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요. 맞아요. 그러면서 중국을 좀 더 많이 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근처에 또 미중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감안하면 중국 비중을 좀 높이기에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 투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결국 철저하게 상대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어서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려봅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국가별로도 식스센스 모델이라는 걸 돌려봐요. 그래서 가장 매력이 있는 국가와 관련된 지수를 뽑아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 큰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선진국의 투자 비중이 글로벌 전체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약 한 79.7%가 나와요. 그러니까 80%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비중이 약 한 20%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8대2. 8대2.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8대2 전략을 시킵니다. 보통 때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때는 그러면 선진국 비중을 60%만 가져가고 신흥국을 40% 가져가느냐. 어떤 때는 그러면 신흥국 비중을 거의 0 가져가고 선진국을 100% 가져가느냐.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결국 달러 강세와 약세로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달러가 계속 강세예요. 달러 강세 지금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8대2 전략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80, 신흥국 20. 그래서 아무리 중국을 좋게 보더라 하더라도 전체의 신흥국 투자 비중을 20% 이상은 넘기지는 않아요. 근데 신흥국 중에서 중국이 지금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숫자를 보시면 지금 다들 모든 국가들이 지금 긴축한다고 난리잖아요. 네.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계속 빠르게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죠. 네. 여기에 최근에 나온 M2 증가율이 11.5%입니다. 미국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5% 정도 된다고 했죠.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 결국은 M2 증가율이 높은 국가들의 어떤 유동성이 더 풍부하고 이쪽의 주가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이 달러의 초강세의 시나리오가 계속 가면 큰일 나고요. 이제 이 108 정도까지 오면 달러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뭐 전 세계 어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7월 27일 이후에는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여전히 8대2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비중을 뭐 중국만 들고 간다면 신흥국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자산 리밸런싱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그 약세장이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그쪽에 비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좀 늘려간다. 뭐 해서 이제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약세장에서 어떤 식으로 자산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약세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마켓 뉴트럴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요. 마켓 뉴트럴이라는 것은 시장 방향성에 상관이 없이 종목을 잘 골라놓고 또는 일정 부분 헤징을 해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센스 모델링을 돌릴 때 보통 마이너스 3점에서 플러스 3점 요때 이하일 때만 이 방향성 투자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안 좋은 점수가 마이너스 6점이고 최고로 좋은 점수가 플러스 6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마이너스 3점 또는 플러스 3점 요때 있는 구간에는 방향성 투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요 사이에 있으면 방향성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방향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투자 금액의 절반은 헤징을 한다. 인버스를 활용을 해서 헤징을 한다.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좀 마음이 그렇게 하면 너무 투자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레버리지 3배짜리 인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들고 있는데 100을 다 롱이에요. 뭐 ETF를 들고 있고 종목을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100만 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시장 빠지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25%를 덜어요. 그럼 75%가 남죠. 그러면 그 정도 덜을 수는 있잖아요. 현금 25% 들고 가는 거. 근데 시장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75% 들고 있으면 75%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25%만 가지고 요 25%를 헤징을 하는 걸로 쓰는데 그거를 3배 인버스를 사면 75% 들고죠. 그러면 롱 75, 쇼트 75. 그러면 이제 마켓은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마켓의 헤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델타 전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수익이 나냐? 시장 방향성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냐? 그 75% 들고 계신 게 인덱스 대비해서 25% 3배를 레버리지했으니까 훨씬 더 초과 수익이 아까 뭐라 그랬죠? 11%포인트 정도 좋은 종목을 골라놓으면 인플레이션 높을 때 가격 전가 가능한 종목을 골라놓으면 그 초과 수익률이 난다는 거죠.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11% 곱하기 0.75 정도의 수익이 나죠. 그러면 한 8% 나겠죠. 그게 바로 결국 자산 배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경기 침체로 갔느냐 했었을 때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 전략을 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캡 바운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약세장 안에 베어매커 랠리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대세 상승장 아래 중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나고 생각하든지 지금 타이밍은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최소한 수익률 20% 많게는 40%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헤징은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글로벌 자산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